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강의를 듣고 나면 1차적인 암기를 하시고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암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강의를 듣는 것과 내 것으로 만든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 자, 우리 전 시간에는 디자인 역사의 근대 디자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현대 디자인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라는 거 뭐냐? 현대 디자인사. 자, 근대는요, 산업혁명, 그 다음에 근대화 이후를 우리가 근대라 하고요. 이제 근대를 거쳐서 우리 인류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현대라는 개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현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인류가 상당히 아픔이 있어요. 우리 민족도 그죠? 이 당시 우리는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무려 36년간. 짜증나죠, 그죠? 내가 당하지 않았는데도 그지? 짜증나죠, 그죠? 왜 그래? 우리 역사를 공부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민족의 동질감, 이 정체성, 이런 역사를 통해 배우는 거. 그래서 역사 공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주로 현대에 영향을 미쳤던 주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뭐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자, 이게 뭐냐면요. 이 이전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에 모더니즘의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은 되게 다양한 이제 개념에서 적용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냥 큰 흐름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근대화 이전에, 그러니까 그 귀족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어떤 소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세상이 이끌어져 갔던 그런 시대는 많은 시민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과거에 소위 말해서 마녀라는 이유로 화형도 당하고 했던 암흑기 중세 시대에 있었죠. 그 시대는 이유가 없어. 그냥 지가 마음에 안 들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를 막 넣어서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너무 그런 이유에서 고통을 당하고 너무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다 보니까 근대화 이후에 상당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게 증명해봐 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바뀐 게 바로 모더니즘. 이때부터 과학이라든가 논리라든가 객관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팽배하게 모든 예술, 문화 이런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좀 많이 이성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완벽하게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일 수는 없어요. 특히 여성분들도 그렇잖아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맞는데도 화가 나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성적으로 해야 돼요. 그랬어, 미안해, 이런 식으로 해야 화가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논리와 객관적 이성, 이것이 정말 합리적으로 적용되면 되는데 이 또한 악용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의 과학 논리가 또 하나의 마치 진리인 것처럼 악용되다 보니까 이 모더니즘의 어떠한 이러한 부분들에 반해서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는 뭐예요? 반대한다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러한 것도 맞지만 우리 인간들은 다양한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하며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간의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자인적 개념과 상당히 연결되는 거지. 무슨 얘기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사람이야가 포스트 모더니즘. 아셨어요? 모더니즘은 과거에 우리 이유 없이,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 그래서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납득이 가게 설명하고 죽이든지 말든지 해 라는 이러한 과학, 논리, 객관, 이성적 개념이 바로 모더니즘 시대의 그 근대 시대의 주 사상은 모더니즘이었고 현대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 사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요 두 가지 시험에 간혹 나오는데
가장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모더니즘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특징을 갖는다.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단 크게 그렇게 기능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요. 인과법칙이라 그랬었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대 디자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미래주의. 미래주의는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시작됐고요. 그 이탈리아의 밀라노라는 공업 지역이 있거든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은 이 미래주의의 어떤 그 사상 이런 거. 그래서 이탈리아에 그 멤피스 디자인 그룹이라는 게 있거든요. 멤피스 디자인 그룹. 그 멤피스 디자인 그룹의 어떤 그 혁신적이고 또 미래지향적 사고 이런 것들 그걸 대표하는 게 미래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이탈리아의 디자인을 배울 때 좀 배울 거고요. 여하튼 미래주의는 과거의 것이 아닌 미래의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당시 미래주의나 이 멤피스 디자인 그룹이 디자인한 그러한 건물이나 이런 제품들이 현재에서 사용하더라도 전혀 촌스럽거나 되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 정도로 발달된 그러한 제품들을 디자인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그 디자이너들이 전쟁터에 많이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미래주의를 이렇게 키울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는 인물이 없어서 망하긴 했지만 그런 어떠한 그 디자인의 어떤 현대적 개념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탈리아에 영향을 많이 줬었다. 미래주의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본격적인 현대 디자인사는요. 일단 먼저 다다이즘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다이즘.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 그 다음에 추상주의. 뭐라고요? 추상주의. 그 다음에 팝아트. 뭐라고요? 팝아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옵아트.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미니멀 아트. 뭐라고? 미니멀 아트. 이렇게 6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 바탕을 둔 그러한 디자인인데 얘네들 또한 꼭 디자인이다라기보다는 미술과 예술의 어떠한 것들을 디자인에 갖다 쓴 거야. 예, 그래서 얘네들도 예술이면서도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요 다 뭘 겪고 있어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는데 특히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추상주의는 이건 다 전쟁 당시에 유행했던 디자인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고도로 사람이 힘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신을 놓쳐.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미치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 남자들은 미쳐도 되게 똑똑한 척으로 미칩니다. 저 어릴 때 동네 공원에 어떤 약간 정신이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미친 것 같은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미분 적분을 하시는 거야. 공원에서. 그래서 막 사람들 소문에는 되게 똑똑했던 사람이다. 근데 미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막 논리적인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지만 맞는 것 같더라고. 예. 그리고 여자분들은 미쳐도 어떻게 이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꽃을 꽂고 이쁜 척하고 하는 본능, 최초의 어떤 원초적 본능으로 돌아가지 않나 생각했는데 여하튼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추상주의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이즘도 이성적 생각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야. 모더니즘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현실주의도 이성을 배제하고 추상주의도 기본적인 이성을 배제한 뭐에 가까운 거냐? 그러면 감성에 가깝다는 거예요. 감성이라는 것은 아주 이제 복잡한 거 싫은 거야. 그냥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그냥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어때? 복잡한 거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다이즘은요. 처음에 이제 현대 디자인에서의 시작을 다다이즘으로 보는 이유는 다다라는 건 뭐냐? 잡지 이름이에요. 잡지 다다. 이게 목마인가? 이런 그 개념을 얘기하는데 다다이즘이라는 것은 그 잡지에서 나온 그 디자인이 사람들한테 유행을 한 거죠.
지금은 매체가 되게 많아요. 그죠? 사람들한테 뭐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매체, 모바일 매체에서 많은 모바일을 통해서도 어떤 유행을 만들어낸다든가 또 잡지도 있고 되게 많지만 과거 이 시대는 이제 잡지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주요한 매체였기 때문에 잡지로 매체가 이제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유행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이 다다이즘은 이성을 배제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비합리고 또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반도덕, 반예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객관성과 이런 어떤 도덕법, 이런 정해진 틀에서 벗어난 하나의 어떠한 허무주의 예술운동이었다. 왜냐? 전쟁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겪는 어떤 그러한 그 심리 상태가 그대로 예술과 디자인에 적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유머스럽다든가 어떤 기존에 있던 걸 변형한다든가 뭔가 충격을 준다든가 이런 건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행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그 IMF를 겪고 있었다든가 이럴 때 사람들이 그러한 아픔을 잊기 위해서 이러한 형식들을 빌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셀 디샹이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디샹이라는 사람이 옹달샘이라는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옹달샘 그러면 깨끗하고 뭔가 아주 순수한 그런 어떤 그런 물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변기 있죠, 변기. 소변 변기를 갖다 놓고 벽에 걸어 놓고서 옹달샘이라고 얘기해 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뭔가 보면서 웃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의 표현 방식을 사용한 게 바로 이 다다이즘의 그런 예술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초현실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실을 초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걸까요? 초현실주의적인 어떤 뭔가 상상의 세계를 그려내는 그러한 마찬가지로 해도 이 전쟁 당시에 그거다 보니까 이런 식의 표현. 사람들이 뭔가 항상 그렇잖아. 디자인도 우리가 행복을 위한 것이니까 행복해지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이상의 시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 그래서 달리라든가 에르스튼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어떤 무의식적인 정신의 세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다이즘이라든가 초현실주의는 이게 힘들었던 시대이지만 이것이 인간들의 무엇을 자극한다? 상상력을 자극한다. 상상을 자극하더라. 자, 그 다음에 추상주의는 우리 이미 데스틸, 근대 디자인에서 데스틸 배웠었죠? 두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몬드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몬드리안. 우리 배웠죠? 몬드리안, 데스틸. 그 다음에 칸디스킨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몬드리안과 칸디스킨 이 두 사람이 추상주의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추상주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점선면, 입체 이러한 도형, 간단한 순수한 형태를 가지고 표현하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몬드리안을 차가운 추상, 그 다음에 뜨거운 추상, 칸디스킨. 그래서 차몬, 그 다음에 뜨칸 이렇게 전해 오거든요. 몬드리안은 상당히 직선적으로 그렸고요. 칸디스킨이 약간 곡선적 개념에서의 추상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은 둘이에요. 그래서 추상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장 그 근본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네? 인간은 어차피 죽어요. 돈이 많아도 죽고 적어도 죽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형태로서부터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항상 얘기하지만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겨먹고 내가 잘나고 멋져지는 게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함께 잘 먹고 잘 살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공산주의 아닙니다. 똑같이 살자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너 5대5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다르지만 부족한 사람은 있는 사람이 돕고 그렇게 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욕심부리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당장은 그럴 수 있지만 멀리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디자이너니까 그죠? 네, 그런 생각을 바꿔야 돼. 그거 해야 돼. 그거 디자이너 무슨 영어 단어 몇 개 외우고 무슨 아휴 답답해요. 선생님이 지금 20년간 많은 우리 제자들을 강의하면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린 디자이너가 예비 디자이너들이잖아요. 정말 디자이너가 뭐냐 이거예요. 디자인이 뭔지.
자, 이래서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이제 1960년대 기점으로 해서 미국과 영국을 주도로 해서 팝아트라는 게 이제 유행합니다. 팝은 대중이라는 뜻이에요. 아트, 예술을 대중화시켰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상당히 상업화시켰고, 그러니까 돈 주고 팔고 사고 하는, 원래 순수 예술이나 이런 것은 예술 작품을 좋아서 만들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 제품을 팔아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닌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정말로 본격적으로 예술 작품인 이 아트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제품으로 생산하는 이런 팝아트가 유행하죠. 그래서 상업화 또 대중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을 갖습니다. 대표적인 앤디 워홀 아시죠? 뭐 마돈나라든가 이런 작품들, 그죠? 뭐 코카콜라의 마크 이런 디자인을 한 게 바로 이 앤디 워홀인데, 자, 이 팝아트적인 이것이 이제 막 유행하면서 나름 이제 사람들이 대중화되면서 정말 좋아라고 생각하면 또 반대하는 게 나오는데, 바로 이게 오바트입니다. 뭘 반대한 거냐? 팝아트에 대해서 예술을 너무 상업화하고 대중화하는 것은 옳지 않아 해서 나온 게 바로 오바트입니다. 자, 오바트의 가장 큰 특징만 알시면 돼요. 시각적 착시입니다. 뭐라고요? 시각적 착시. 그래서 어떠한 제품을 그냥 보면은 모르는데 뭘 대고 보면 다른 게 보이고 막 이런 약간 이 시각적인 옵티컬 그런 그 착시를 활용했다라는 것이, 아셨습니까?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만 암기하면 돼. 이 정도만. 자,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추상주의는 전쟁의 시기에 있었던 그러한 현대 디자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서 이성을 배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팝아트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젠 즐기자 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서 상업화, 대중화, 앤디 워홀. 그걸 반대해서 나온 게 오바트. 그리고 미니멀 아트 또는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모든 아트가 미니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힘들어서 사람들이 막 복잡한 게 싫었지만, 이 시대는 사람들이 이제 아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과거 근대화 이전의 사람들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시민의 어떤 수준으로 본다면, 지금 일반 시민들이 누리는 삶은 과거 귀족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와 또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거든요. 그래서 많은 걸 아는 시대가 된 거야, 지금은.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쓸데없는 건 하기 싫은 거예요. 필요한 것만 하자. 그래가지고 극단적으로 막 그냥 생략하고 축소하는 그러한 개념이 바로 미니멀 아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게 바로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추상주의, 팝아트, 오바트, 미니멀 아트, 그 다음에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특히 현대 디자인을 이끌어간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이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실용주의와 기능주의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이, 물론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한 사상이 팽배했지만 마찬가지로 그 기능주의가 디자인에도 영향을 줬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어떠한 모양만 이쁘고 보기 좋고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 이런 것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된다? 고려해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기억해둬야 됩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요. 오토 바그너라는 사람이랑 하나는 루이스 설리반입니다. 특히 루이스 설리반이 말한 대표적인 말,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형태, 신미성보다는 한목적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굿 디자인 얘기했었죠. 목적에 합한 기능성은 미보다 앞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의 어떤 형태라든가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기능과 미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은. 그 또한 하나의 디자인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기능과 미. 자, 잘 기억해 두세요. 루이스 설리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무슨 말이냐?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 형태는 반드시 한목적성, 목적에 합해야 된다. 기능을 따라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 루이스 설리반.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현대 디자인사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대 디자인사보다 좀 적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디자인에 대한 강의가 끝나고요.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나라마다 있죠. 이게 각 나라마다의 디자인사가 있는데 일단은 먼저 이탈리아의 뭐예요? 너무 위에 있었어요. 그죠? 아래다 써야지. 자, 이탈리아의 디자인이에요. 자, 이탈리아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상은 미래주의 사상이고요. 미래주의. 자, 또 하나는 멤피스 디자인 그룹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멤피스 디자인 그룹. 자, 이 멤피스 디자인 그룹은요. 아주 혁신적이고 미래주의적인 그러한 그 디자인 그룹이에요. 그래서 에토레 소스사스라는 사람이 그 중심이 돼서 만든 그러한 디자인 그룹입니다. 미래주의는요, 이 미래주의 작가들은 상당히 뭐랄까요, 되게 혁신적이었어요. 그 당시로는 상당한 혁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때 미래주의 작가들은 다 전쟁터 가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산 사람들조차도 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힘을 쓰지 못해가지고 이 미래주의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면 이탈리아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을 수 있어요. 독일 이상으로. 그리고 이 미래주의의 영향은 이후에도 계속되면서 이 멤피스 디자인 그룹에는 에토르 소스사스라는 그 디자인 그룹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속 해왔다. 그래서 이탈리아도 지금에 보면 명품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디자인 선진국이 됐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칸다나비아 반도. 이 스칸다나비아는 유럽에 영국 있고 옆에 프랑스 있고 맨 끝에 이렇게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요 끝에 있는 나라들을 우리는 스칸다나비아라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스웨덴, 뭐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같은 나라들 여기 다 이렇게 있는 나라들이에요. 얘네들의 특징은 지금도 모두가 다 뭐다? 선진국이다. 디자인을 하고 적용하고, 자, 우리나라처럼 디자인이 단순히 그림을 그리고 이쁘게만 이게 아니고요. 디자인은 많은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교육, 보건, 복지 이런 모든 데 디자인이 들어간 적용된 이런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일단 스칸다나비아 이 지역의 나라의 큰 특징만 이해하시면 돼요. 상당히 친환경적이다. 뭐라고? 친환경적이다.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전통과 현대의 디자인을 융합했다. 융합이란 말은 뭐예요? 창의의 다른 말입니다. 창의란 발견하고 발전하고 융합함을 통해서 유에서 물을 만들어내서 인간들의 삶을 보다도 풍요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융합을 잘 못해요. 서로 싸우고 자기 것만 고집하고 막 이런 게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선생님의 목표는 정말로 돈 정말 안 들이고 디자인 공부도 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들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성의 있게 열심히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대한민국 거시적으로 이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셔서 단순히 뭐 자격증 보고 막 사람들한테 좀 허세 떨려고 그러지 마시고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특히 예비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이 과정부터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함께 잘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디자인이에요. 뭐라고요? 미국. 이거 외에도 뭐 영국이니 독일이니 프랑스니 이런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건 앞에서 우리가 근대 디자인에서 얘기를 했고 시험에 자주 나오면서 중요한 건데 특히 미국의 디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럽은 거의 뭐 초토화되고 황폐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살던 그 엘리트들, 특히 뭐 바우하우스의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 흡수하게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일하게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본토가 망가지지 않은 유일한 나라예요. 유럽이며 아시아며 아프리카며 다 작살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본토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또 유럽에 있었던 산업혁명을 그대로 가져와서 산업화도 성공하고 그리고 근대화도 성공하고 또 거기다 민주화도 성공하고 또 현대화까지 다 성공을 이루는 아주 놀라운,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슈퍼 초울트라급 그냥 세계 무슨 경제 국가 선도 주자가 된 거죠. 역사도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대단한 게 그게 한 번에 이루어졌어요. 근대화, 현대화, 민주화 뭐 이런 게 일시에 일어난 민족이에요. 진짜 대단한 민족이야. 우리나라 민족은 진짜 한국이란 나라는 대단합니다. 재밌는 나라야. 정말 훌륭한 민족이에요. 자, 미국이라는 곳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게 기능주의 이것과 그 다음에 실용주의 이 두 가지가 상당하게 많은 부분 그 기본이 돼서 사용이 되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것이 생산할 때도 보면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만들 때 40명이 함께 붙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대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뭐예요? 그 포드죠. 포드라는 사람이 분업화 시킨 거예요. 40명이 한꺼번에 만들면 누구 할 때는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쭉 가면서 분업화를 시킨.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대 만들던 걸 일주일에 몇백 대씩 만들어낸 거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자동차가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사람들이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됐고 또 도시에만 모여 살던 사람들이 점점 자동차에 의해서 외곽으로 퍼지면서 상당하게 많은 삶의 변화를 주게 된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였던 거죠. 창의였죠. 자, 그래서 포드의 어떤 컨베이어 시스템은 다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공업 디자인이니 또는 상업 디자인이니 산업 디자인이니 이런 개념과 이런 현대적인 디자인 개념은 다 이 미국에 의해서 미국으로부터 다 시작되었다라고 보실 정도로 현대 디자인에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은 누구다? 미국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어떤 직선적 개념의 어떠한 디자인이 많았다면 게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만 벨 게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선형 그러니까 직선이 아닌 유선형 형태의 복선 형태의 디자인도 처음으로 대중화되고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게데스라는 사람. 이해하셨습니까? 예.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미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디자인인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를 성공한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부국 강병을 이뤄서 재수없게 이웃나라의 우리나라와 중국, 기타 동남아시아까지 싸그리 다 처먹어가지고 재수없는 나라입니다. 일본이라는 이 나라가요, 사실은 왕따였어요. 예, 아시아에서는 왕따였어요. 외놈이요, 외놈. 취급을 안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항상 그거에 대해서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대화를 이룰 때 어떻게 했느냐? 타라시아를 그 목표로 해서 우리는 아시아 싫어. 유럽을 배우자 해가지고 뭐 독일 공장 연맹을 따라해서 일본 공장 연맹 이래가지고 뭐 미국의 어떤 그런 군사 시스템, 유럽의 디자인, 아시아 건 안 배웠어.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약간 아시아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이상해. 그래요. 하여튼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래요. 더 할 얘기는 많은데. 그래서 이 나라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어떠한 시스템이라든가 디자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플러스 자기들만의 그 전통적이고 자기들의 어떠한 특히 일본은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와 극소주의. 무슨 얘기냐면 자원도 없고요. 또 그 지진도 많고 화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나라 자체가 상당하게 그렇게 풍요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하더라도 되게 완벽해야 돼. 그래서 전쟁 나가 죽으면 한번 질 수 있는데 자결하잖아요. 그들의 어떤 사상이 그래요. 완벽주의, 극소주의 이런 거. 그래서 상당히 뭐 조밀성, 변조성, 간결성, 장치성, 명쾌성, 형태와 상징성 이런 것들의 특징을 갖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뭐 레이몬드 로이라는 사람이 디자인한 그 피스 담뱃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피스 담뱃갑이 그냥 담뱃값으로 끝나면 되는데 담뱃갑이 기존에 있었던 담뱃갑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담뱃값이 디자인을 보고 일본인들이 그걸 보고서는 어때요? 새로운 창의적인 걸 보면서 의식이 한 단계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그런 피스 담뱃갑, 레이몬드 로이 뭐 이런 것들을 특징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시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미국, 그다음에 이탈리아, 일본, 스칸다나비아 이런 순서대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지고요 현대 디자인에 대한 강의는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사의 강의는 이제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디자인사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지금의 이런 디자인이 왔구나. 그리고 돌아보면은 어떠한 기능과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미술공예운동에서의 대중을 위한,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남을 위한,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뭐 공예가 됐든 그림이 됐든 무슨 제품이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인간을 위한 어떠한 행동과 행위였구나.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디자인이 무슨 그림이나 그리고 미술학원에서 그림 잘 그려서 디자이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기술과 기능적인 것도 같이 함께 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사상이고 디자인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의 디자인, 한국에서의 만들어낸 디자인이 다른 나라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역량 있고 존경받고 능력 있는 대한민국의 디자이너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실 것이고 여러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디자인과 함께 이제 마케팅이라는 거 공부할 거거든요. 우리가 왜 마케팅 왜 공부해야 돼? 이유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마케팅으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론서 꼭 암기하시고요. 감사합니다.